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이고요. 2024년 3회 1과목입니다. 문제 쭉 한번 살펴보니까 반복되는 문제가 90% 이상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쯤 오시면 굳이 강의 보지 않고 미리 CBT로 풀어보셔도 충분하게 다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새로운 문제 있는데 이것도 문제만 잘 읽으면 되기 때문에 1과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사무실의 업무를 기능상으로 분류했대요. 옳게 분류한 것은 그랬어요. 처음 보는 문제죠. 자, 사무실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행정기능이 있을까? 서비스 기능, 연구 기능 이런데 사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오피스 오토메이션이잖아요. 여기서 연구하나요? 서비스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행정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상해요. 자, 다음에 단순 사무, 그 다음에 관리 기능, 서비스 기능 이런 애들이 있고요. 관리 기능, 연구 기능, 행정 기능 그랬는데 연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정보 기능, 업무 기능, 행정 기능 그랬는데 이런 행정 기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 단순 사무 기능과 관리 기능, 서비스 기능이다. 그래서 사무실의 업무를 기능상 분류했을 때는요. 이렇게 단순 사무, 관리, 서비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실에서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무를 진행을 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 사무 기능도 여기에 기능상 분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 번호를 143번을 쓰고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지? 143번 어려워. 메시지 헤더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헤더만 다운로드 받는데요. 제목만 다운로드 받는데요. 다중 사용자 메일박스와 서버에 기반을 둔대요. 서버에 기반을 둔 저장 폴더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태블릿, 다른 PC 등에서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프로토콜은 그랬죠. 우리가 메일을 수신하는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팝3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이맵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이제 PGP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아이죠? 네, 얘는 보안 프로토콜이었고 얘는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죠. 둘 중에 어떤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 계속 누차 말씀드렸었죠. 팝은 여기 있는 게 이게 P가 포스트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처럼 우편물이 오는 것처럼 서버가 우체국이라고 감안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우체국에서 우리 집으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이 되죠. 그러면 팝3 방식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 내 우편물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우리 집에 존재하죠. 맞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컴퓨터나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우체국에 접속했을 때 이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집에 있는 지금 내 컴퓨터에서 확인 가능한 거예요. 이게 팝3고요. 아이맵은 뭐라고 그랬죠? 이 우체국이 우리 서버라고 생각하자고요. 서버이고요. 얘가 각각의 이제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배송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게시물 읽듯이 우리가 제목을 딱 클릭하면 해당하는 내용이 서버에 남아 있으면서 그 내용을 읽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아이맵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앱에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메일을 통틀어 가지고 통합해서 메일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아웃룩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맵 방식이다. 다 팝3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팝3는 내가 우체국에서 이미 한번 우리 집으로 왔으면 우체국에 더 이상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 내가 열람이 어렵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매번 봤던 아이인데 이번에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이요. 데이터베이스 모형에 대한 문제군요. 표 형태로 돼 있대요. 끝났네요.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죠. 맞습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문제가 좀 다르기는 해도 어때요? 우리가 표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데이터 모델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 이렇게 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얘네가 학생이다.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항목 이름들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학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름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주소나 연락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네, 바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한다. 프린터, 인쇄, 품질, 해상도 단위로 이것도 출제된 적 있죠. 네, 문제의 지문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아요. 뭐예요? 네, 얘 CPS는 뭘까요? 얘는 캐릭터 per second예요. 무슨 얘기야? 1초에 몇 글자를 찍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이건 일종의 라인 프린터나 뭐 이러한 프린터들 있죠. 앞에서 다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아이가 일반적인 이 라인 프린터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몇 글자를 찍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LPM은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이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라인 per minute예요. 1분당 몇 개의 줄을 찍을 수 있느냐 이거고요. ppm은요, 페이지 per minute예요. 얘는 1분당 몇 장이 나오느냐 이거고요. DPI는 보셨죠? 이렇게 각각 1인치 사이에 점을 몇 개나 찍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요. 다음 중 페이올이 주장한 관리의 고유 기능에 활동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 출제가 됐죠. 그런데 뭐 시험을 10번 본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정도 출제되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페이올 형님에 대한 이 관리의 고유 기능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중복되는 문제 외에 이렇게 새로 추가되는 문제들만 체크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 수를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어카운팅은 우리가 뭘까요? 이거 우리 회계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회계,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하죠. 테크니컬, 이거는 이제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파이낸싱은 이건 금융에 관련된 부분 다 진행을 하죠. 어딧은 이건 뭐죠? 심사, 이런 의미예요. 심사, 뭔가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올의 관리의 고유 기능에는 우선은 기술 들어가고요. 또 영업, 커머셜, 재무, 보안,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딧은 심사란 의미가 돼요. 자,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중앙처리장치 정말 많이 그려봤어요.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우리가 뭐였어요? 기억장치, 보통 우리가 의미하는 레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ALU라고 하는 연산장치가 있고요. CU라고 하는 제어장치가 있죠. 그래서 각 제어장치와 연산장치가 사용하는 기억장치를 각각의 레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던 우리 앞에 회차에서 봤던 PC, 프로그램 카운터 뭐였어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요. IR은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죠. MAR은요, 요거는 실행할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즉,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가지고 있고, 그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이 MAR로 진행이 돼서 실제로 내가 처리할 데이터 주소가 여기에 조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소에서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넣나요? 바로 MBR에 넣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드디스크는 CPU와 전혀 관련이 없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 몰라도 이 문제는 그냥 맞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폰 노이만형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구조거든요. 기본적인 구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계시죠?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모든 장치가 다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중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기억시키면 지울 수 없는 기억소자는 그랬어요.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겠는데 처음 보죠. 자, 우리 롬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롬이라고 하는 장치는요, 뭐예요?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를 의미해요.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온 아이가 뭐였냐면 바로 이 마스크 롬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공장에서 아예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마스크 덮는 것처럼 아예 덮어버려요. 더 이상 변경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롬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융통성이 없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공 CD가 왜 만들어지냐? 사용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여기다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PROM이에요. 얘는 프로그래머 오브 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공 CD, 공 DVD처럼 비어있는 상태고요. 얘는 롬 라이터라고 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기록하면 한 번만 기록이 돼요. 얘는 공장에서 생산 당시에 그냥 프로그램을 넣어버리는 거고, P롬은 롬 라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프로그램을 넣는 거죠. 그럼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P롬을 처음에 하나 갖다가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얘를 작동해보는 거야. 작동이 잘 되네? 그럼 괜찮지만 작동이 안 되네? 그럼 빼버리고 프로그램 수정해서 두 번째 P롬을 작성해서 기계에다 꽂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 번밖에 기록을 못하니까 우리 CD-ROM 라이터 같은 경우 예전에 여러분들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CDR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뻥 나면 버려야 돼요. 그 공 CD를 버려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CD-RW.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한 거. 지우기, 리라이터블이 가능한 아이.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EPROM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EPROM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나온 게 뭐냐면 UV EPROM이라고 하는 애가 출시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롬에 위에 딱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유리관이 있고요. 여기다 은색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이 은색 스티커를 딱 떼어가지고 자외선을 씌워주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지워져. 오, 혁신적인 거죠. 이런 것이 나왔고요.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전기적 신호를 이용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도록 하는 EEPROM이 나온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EEPROM이 확장돼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가 사용되는 거예요? 플래시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USB 메모리 또는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 야, 내 아이폰은 128기가야, 256기가야, 512기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저도 갤럭시 개통을 새로 했어요. 저렴하게 준다고 하길래. 그래서 얘는 저는 많이 사진도 많이 찍지 않기 때문에 256기가로 했어. 이게 다 뭐예요?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 기가인 거예요. 얘는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의 확장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PROM은 뭐예요? 한 번 기록하면 지울 수 없어요. 얘가 답이 되겠고, EEPROM은 전기 신호를 이용하는 거고요. EEPROM은 여기 보신 것처럼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얘네는 썼다 지웠다가 가능하다라는 거. D램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읽었다 썼다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재충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져 버리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이네요.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UV EPROM이에요. 그래서 유리가 있고요. 이게 센서야. 그래서 자외선이 이렇게 딱 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내용이 싹 지워져요. 그 다음에 얘가 롬 라이터거든요. 이 롬 라이터에 얘를 꽂아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뭐냐면 마스크롬이에요. 얘는 아예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거야. 이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롬.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조해내기 위해 하나의 소스 이상에서 얻은 컨텐츠를 쓰는 웹사이트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거 사실은 다른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아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매시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매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썩다 그런 의미거든요. 매시업, 섞어서 올려놓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쓰는데 배민에서 서비스 되는 기능이 뭐가 있어? 우리 집 주소하고 위치를 알아야 되죠? 이건 뭘 사용해요? 지도요. 얘는요, 맛집 정보 있죠? 맛집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두 개 섞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요. 정보통신 IT 회사들이 지도 사업을 접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카카오맵을 이용하면 맛집도 검색할 수가 있고요. 또 대리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지? 티맵도 되죠. 또 뭐가 있어요? 이 카카오맵을 이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랑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매시업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뭉쳐서 사용하는 거. 예전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코로나 초기에 어느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들이 막 우후죽순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이트들에서 보여준 정보가 뭐였어요? 지도 정보죠. 지도. 그치? 그때 뭘 썼냐면 구글 지도를 썼어요. 구글 지도에 어느 위치에, 즉 화성시에 몇 명, 또는 서울에 무슨 여기에 뭐 가산 디지털이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다고. 이게 다 매시업입니다. 됐죠? 인터넷 기반 음성 전화 기술로 가장 오른 것은 이거 뭐 VoIP죠 뭐. 볼 것도 없어. 뭐예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oIP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또 댁내에 계시는 인터넷 전화 다 VoIP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LTE 쓸 때 보면 그전에는 3G라고 이렇게 떴었는데 요즘에는 전화통화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전화통화하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어서 그렇지만 여기에 그 배터리 옆에 그 시계 옆에 와이파이 옆에 통화 중이면은 뭐라고 나와요? VoLTE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기호? 그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지금 VoLTE 방식을 쓰고 있다. 즉, 인터넷 방식으로 음성을 전송하고 있는데, LTE 기반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또 요즘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HD, 보이스, 이렇게 나오죠. 이게 5G로 오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VoIP 기반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서 내부 문서, 스프레드시트, 그림, 파일 등을 암호화시킨 후 해독, 그지?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학습 프로그램.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랜섬웨어죠, 랜섬웨어. 자, 랜섬이 뭐예요? 몸값 그런 의미지. 야, 너 중요한 이거 엑셀 파일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내가 잠가놨으니까 뭐 비트코인으로 야 1비트코인만 보내 뭐 이런 거죠. 랜섬웨어.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랜섬웨어만 출제가 됐으니까요. 자, 비트라커는 MS 윈도우즈 비스타 버전 이후에 생성되는 디스크 암호화 기법이에요. 크립토그래피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 암호학을 의미하고요. 스테가노그래피는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기술이래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어떤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IT 쪽 자격시험에서 이 나머지 2, 3, 4번 보기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만 기억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스키마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네, 왜, 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는 사용자 단, 개념은 스키마 구조, 내부는 저장 구조 이렇게 구성된다 그랬고 얘네는 각각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되셨죠? 이러한 형태로 구성된다라는 거. 몇 번 보셨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스키마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무 표준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사무 표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사무실에서 정형화된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화시키면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걸 바로 사무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공문서 양식. 공문서 양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 이게 뭐라는 건지 보고서 양식이 없으면 이게 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무 표준은 문서 양식의 표준화예요. 됐지? 자, 사무 표준은 정확해야 돼요. 사무 작업 내용과 근무 조건을 분석하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 조건이나 사무 작업 내용, 우리가 일어나는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정한다. 실제 적용에 무리가 없고 당사자인 사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업무 양식뿐만 아니라 사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흐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야, 어떤 일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분석이 돼야지 얘네의 흐름이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업무의 파악을. 자, 다음 중 그룹웨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룹웨어라고 하는 거는 회사 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통신망을 이용해요. 구성원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생산성, 효율성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요. 정보 공유를 위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기업과 소비자 간의 판매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그랬는데 이건 뭐야? 기업과 소비자 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업이 뭐야? 비즈니스, 투 소비자니까 C.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룹웨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 많이 하셨잖아요. 큰 회사들은 다 그룹웨어를 썼다고. 요즘엔 워낙 그룹웨어도 다 구독 서비스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그룹웨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을 파악하고 결제를 내고 업무 지시받고 막 이런 걸 했었단 말이죠. 메신저로 자료를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 야, 이런 그 그룹웨어를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서 수행을 한다면 우리 회사 보안이 뚫릴 수 있죠. 그래서 사용되는 게 뭐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VPN이요. 맞습니까? 다 같은 묶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자, 14번이요. 사무자동화 계획적 도입을 위한 5단계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목표와 방침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될까? 업무 분석을 하나? 아니죠. 추진체제 확립하나요? 효과와 검증 절차를 하나요? 업무 개선과 OA를 도입하나요? 어떤 게 제일 마지막일까? 우리가 사무자동화나 아니면 이 큐넷에서 시행되는 시험은요. 첫 번째 것과 끝 것만 알면 웬만하면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우선은 2번이 먼저인 건 알겠지. 그럼 1번 답 아니야.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답인 거죠. 근데 보니까 얘는 또 뒤에가 4번으로 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망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걸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두 번째 뭐예요? 추진체제의 확립이고요. 다음에 여기에서는 업무의 분석이래요. 자, 업무 분석을 먼저 할까? 추진체제를 확립할까요? 추진체제를 확립하겠죠. 야, 목표와 방침 설정했으면 야, 어떤 팀에서 뭐 맡을 거야 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업무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업무 개선하고 OA를 도입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게 효과와 검증 절차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데 사실은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환경 분석하고요. 요구 분석하고 목표 설정한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계획 추진, OA 결과 분석, 평가, 그 다음에 피드백 이렇게 간다라는 거.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롭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하네요. 자, 단말기 10개 정도인 소규모 사무실 단위의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가장 적합한 통신망은 랜이네요, 랜. 근거리 통신망. 요거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자, 한 10대 정도의 작은 사무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학교다 그러면 학교 하나하나가 랜인 거야. 그럼 우리 동네에는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얘네를 하나로 묶고 우리 동네에다 묶는 거지. 야, 우리 동네는 회사도 있어. 그럼 각각의 랜을 묶고 그럼 걔네를 뭐라 그래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동네랑 옆 동네랑 묶어요. 걔는 뭐가 돼? 웬이 돼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웬이 결국은 확장이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 다 인터넷의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되셨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MIS의 기본 구성 요소. 이거 우리 첫 번째 회차의 문제에서 봤던 것 같은데 MIS의 구성 요소와 그 관련된 설명이 가장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야, 묻다 4번이 답이야 라고 말씀드렸었죠. 묻고 따지지도 말고 얘는 항상 그놈이 답이다. 시스템 설계 서브 시스템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정리해 봤었는데 시스템 설계 서브 시스템은 결국은 뭐다? MIS의 유지 개발 통합을 위한 거예요. 왜? 시스템이니까. 시스템 설계 부분이니까. 얘는 의사결정 이론과 방법에 따라 구현되는 게 아니야. 의사결정 이론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야? 의사결정 서브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죠. 얘는 뭐야? 지휘 기능.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휘 기능이 결국은 의사결정이잖아요. 자, 다음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 중에 하향식 접근방 또 출제됐네요. 하향식은 우리 CEO께서 결정한 내용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고요. 최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기존 조직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대요. 자연스럽게 도입된 기기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요? 상향식이지 뭐요. 나머지 다 여러 번 봤던 문제 아니요. 그래서 상향식과 하향식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보존 시에 변질 원인인 충해, 벌레요, 벌레. 이게 좀벌레, 종이벌레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방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선 습도 유지해야 되겠죠. 온도 유지해야 되겠죠. 방범? 방범하면 우리 뭐 방범 이렇게 뭐 세콤 이런 거 달면 벌레가 안 들어요? 아니잖요. 소독해야 되겠죠. 문제 쉽죠? 이런 문제는 뭐 처음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기본 요소로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그랬는데 무슨 기본 요소야 이거? 사무의 기본 요소가 되겠죠. 사무의 기본 요소. 이거 문제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사무의 기본 요소로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뭐야?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있어야겠죠? 그럼 인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철학이 있고 장비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먼저 출제가 된 적 있죠?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다. 사무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 그래서 정리된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10번 보면 5번, 6번 출제돼요. 투자 효율 산정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투자 이익 효과는 산출 효과를 투자 비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비용과 산출된 내용의 비율이야.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어. 근데 효과가 얼마가 나왔어? 1억 5천이 났어. 그럼 뭐야? 투자 효율은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대적인 거는요. 간접 효과를 사무자동화 실시 전후를 연도별, 부서별로 심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생산성 지표를 만드는 거. 정성적 평가는 이거는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아이들이죠. 정량적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적으로 1, 10 이렇게 시간이나 아니면 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얘네를 정성적 평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자, 얘 같은 경우 종종 출제되는데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자료를 설문조사 등의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직무별 비교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자동화 효과 측정법은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4년 3회 1과목 봤고요.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문제은행 CBT를 통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